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 과연 동의하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동대 북한학과 이창희 교수입니다. 거듭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되게 커다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 동의하는가를 보려면 그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입장, 어떤 외교 전략, 발전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크게 파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대 미국이 한반도에 접근하게 된 그런 과정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시스도 루즈벨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1900년대 초에 미국 대통령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관심 지역은 태평양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태평양 연안으로 국경을 늘리는데 태평양이 미국의 호수여야 된다. 그 전까지는 스페인의 호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기도 했고, 근데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미국의 호수는 태평양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양 파워, 씨 파워도 많이 육성하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안정적인 태평양에 대한 미국 지배를 꾀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조선을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이 조선을 손에 넣는 걸 보고 싶다.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1905년 7월에 밀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밀사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의 가스라 다로 총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자는 유명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약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취하고, 그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을 취하면서 광활한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과 일본의 이런 좋은 관계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제 1910년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인 독일이 중국에 가지고 있었던 땅, 우리가 그 맥주로, 칭따오 맥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청도가 있는 산둥반도에 일정하게 일본이 욕심을 내면서 과거 독일의 조차지를 일본이 갖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갈등을 맺게 되는 거죠. 이 갈등은 점점 커져서 실제로 일본은 미국의 동의보다는 자기 스스로 무력을 일으켜서 1930년 만주사변이라든지 1930년대 후반에 중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중국을 점령해 나가고, 급기야 1940년대 초반에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을 반대하는 미국과 전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유럽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실제로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까지 탄생한 마당에 과거 러시아의 저지를 막으려 했다면, 이제는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막는 동시에 일본을 점령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직접적인 지배로 신타 통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한국이 지배하는 지역이니까 일본을 미국이 전쟁에서 점령하게 되면 일본이 점령했던 한반도도 신타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태평양 전쟁이 말미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소련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1945년 2월에 얄타회담에서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소련이 유럽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도 참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탈린이 그러면 한반도 북쪽 등을 우리가 조차해야 되겠다. 항구들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얄타회담에서 한반도 분단에 대한 고려가 진행됩니다. 근데 미국은 실제로 일본의 섬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몇만 명의 일본인들을 점령할 때마다 몇천 명의 미군들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히 소련이 참전하는 걸 바라게 되고, 메가더 그 당시 태평양 지역 사령관은 소련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중국 한반도를 소련에게 넘겨주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참전의 대가로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자신의 회고록에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히 확정짓는 회담이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독일의 포츠담에서 유럽 전후 질서 등과 함께 논의가 되는데, 그 포츠담 회담이 열리는 그 과정에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이 됩니다. 즉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의 사막에서 핵폭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핵폭탄이 있으니까 이제 소련의 참전은 굳이 필요 없다 하면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는 포츠담 회담이 말미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소련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먼저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8월 9일 날 아시아에 군대를 투입하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실제로 대일 전쟁,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날 동시에 미군이 또 한 번 폭탄을 갖다가 나가사키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폭탄이 두 번이나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ABC 방송이 몇십 년 지나서 왜 원자폭탄을 일본이 항복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뭐 일본을 점령하기가 되게 힘들었지만 왜 폭탄을 투하했는가라는 거에 소련의 남하 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뭐 이런 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아시아에 진주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국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먼저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련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의 세력을 빨리 막으려면 한반도 북쪽을 주고 남쪽을 미국이 취해야 되겠다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고려가 이제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분단 이후에 1980년까지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고 태평양에 대한 안전적 지배를 확보하는 게 주요 전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전쟁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복구를 통한 태평양의 안정적 지배, 그래서 소련의 영향을 막고자 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성립시킵니다. 이제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1951년 9월 미국에서 일본과 연합군의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연합군의 점령 지역이었던 일본의 국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체결되면서 일본을 강화시켜서 이 태평양 지역을 통치하려는 그런 방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포기했다. 그게 이제 에치슨 라인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것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파악해 볼 때 에치슨 라인에 대한 오독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에치슨 라인이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해서 그 위쪽으로 거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 밑에 에치슨 라인 안쪽은 미국이 직접 방어하겠다는 뜻이고, 에치슨 라인 바깥쪽은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에치슨의 연설을 보면은 이 지역은 초기 대응 공격받은 국민들의 목이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엔 유엔 헌장에 따라서 문명화된 세계 전체가 그 나라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얘기의 뉘앙스를 연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일정하게 그것이 진행된 다음에 연합군, 유엔군을 동원해서 실제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지는데요. 이것은 에치슨의 연설에 나온 그런 형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방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 형태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에치슨은 명확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태평양 지배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은, 태평양 지배를 위해서 한때는 일본에게 한반도를 주기도 하고, 또 한때는 미국이 한반도를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신타 통치를 생각하고, 또 한때는 한반도를 나눠서 그렇게 분할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지역 방어에 있어서 미국의 태평양 지배에 있어서 하나의 고정된 형태는 되게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1970년, 60년대부터 시작한, 그리고 70년대 종료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에치슨 라인 밖에 있었지만 실제로 프랑스가 물러나고 월남이 공산화되는 그런 수순에 있을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해서 실제로 연합군, 우리나라도 이제 파병을 했죠. 그러면서 연합군의 그런 모세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 월남 방어에 나섰습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패배했죠. 패배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영원한 적국으로 두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변화를 하면서 태평양의 안정적 지배를 꾀합니다. 그게 뭘까요? 중국과 화해하고 수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하면서 소련의 영향력 확산에 대응합니다. 70년대 베트남 전쟁 후에 세계적인 대탕트가 열려서 우리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7.4 남북 공동성명, 이런 것들에 남북 대화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근데 한반도는 그런 대탕트에 따라서 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군의 철수는 6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게 돼서 부분적 철수로만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미군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군의 인계철책, 인계철선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철책에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 가지고 실제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모두 적절히 방어할 거야. 그래서 뭐 보비 트랩도 설치하고 전방에 부대를 최전에 설치해서 너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강하게 방어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한 전술을 갖다가 피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이 대탕트로 가는 데 반해서, 그래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데 반해서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오히려 새로 생기는, 그래서 한미 군사연습, 팀시프트 훈련이 1974년부터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미군이 부분적으로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어떤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양새로 나타나는데요.
결국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닉슨 카터 대통령에 이어서 진행됐던 미군 철수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오히려 한반도 지배력은 70년대를 거치면서 강화되는, 미군의 수는 줄었지만 질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절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줬게 됐죠. 여기서 미국은 그냥 한반도에 대한 남쪽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키신저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키신저 국무장관이 남북 미중 4제회담을 열고 거기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교차 승인을 하자. 그리고 남과 북이 공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국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당연히 두 개의 조선 정책이다 하면서 분열책동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만약 이 당시에 이걸 북한이 받았으면 또 한반도의 지금 정치 지형은 분단정은 또다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태평양의 안정적 지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교차 승인도, 미국과 중국과의 화해, 수교를 넘어서 한반도의 교차 승인, 이런 유엔 동시 가입도 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잘 알아서 유엔 동시 가입,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 유의기 삼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90년대 이후에 세계는 한번 다시 바뀝니다. 탈냉전 시대가 되죠. 소련이 무너지죠. 북한이 소련의 전진기지고 또 미국이 그래서 북한을 막으면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던 그 맹주, 그 숙주가 되는 소련이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패권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고 체제 전환을 유도하면서 미국의 태평양 지배를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실제로 91년에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남북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는 여전히 불안했고 팀 시프트 훈련이 90년 중단됐다가 93년에 재개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진행되면서 이제 북일 수교, 북미 수교가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북일 수교, 북미 수교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하면서 팀 시프트 훈련을 더욱더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과거 1970년대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를 했습니다. 즉 태평양 지역에 남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태평양 지배구도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핵우산을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오게 한다든지 이 태평양 지역, 동북아 지역에 오게 한다든지 하면서 핵을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94년에 이 핵얘기 뒤에 제네바가 맺어지는데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라는 그런 합의를 갖다 맺는데 미국이 여기서 의도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동구권이 붕괴하니까 북한이 붕괴해서 그 당시 북한이 경제난도 있었고 경착륙을 하는 것보다 뭐 군사적인 충돌까지 야기시키는 것보다 비핵화에 따른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 속에서 체제 전환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합의를 맺고 인도적 지원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그때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북한이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클린턴 대통령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2차 북핵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이 했던 모든 것을 취소하고 북한을 다시 압박하는데 이게 ABC죠. Anything but 클린턴. 근데 이것에 북한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강행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미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한반도 육자회담을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참여시키면서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태평양 지배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북한은 그런 핵을 없애려면 우리의 체제에 대해서 명확히 유지시킨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도 다시 져줘야 되고 우리 체제가 발전하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과 충돌하면서 이런 협상도 무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세계는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010년대 중국이 성장해서 미국의 세력을 견제할 만큼 그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피보트 아시아를 외치면서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에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양 파워를 이용해서 미국의 지배를 강화할 때 쓰던 방식인데요. 이 항행의 자유를 전 세계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그때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말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서 대만과 중국 관계를 많이 대립시키고 그 갈등을 고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태평양 지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필리핀에서 1992년에 떠났던 미군들이 그때 이제 필리핀의 반미 감정도 세고 필리핀도 이제 민주운동이 많이 거세게 진행됐던 나라인데요. 주필 미군 주둔 기한 만료가 됐고 그리고 그때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미군 기지가 피해를 입어서 이제 철수하게 됐는데 2014년에 미국 필리핀 간 방위협력 확대협정을 맺어가지고 수빅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등 5개 지역에 다시 재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미군이 이제 더 강화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친중 성향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마르코스, 과거에 이제 독재자였는데 마르코스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해서 2023년에 대만과 남중국해 방면으로 4곳의 미군 기지가 추가돼서 이제 9개의 미군 기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는 사드가 남한에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핵을 빌미로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이 이제 정량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그때 우리나라 무역 제재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사드는 어떤 것의 공식적인 촉발이냐면 고비용 첨단무기 개발에 그런 첨단무기 개발하고자 하는 군산복합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즉 사드 한 개 포대에 6개의 이동 차량하고 X밴드 레이더 그리고 이동 차량에 이제 6개의 포문 정도가 있는데 거기 미사일을 갖다 배치돼요. 그럼 66에 36 해서 36기의 요격 미사일 거기 여분으로 또 몇십 개 미사일 정도가 배치되는데 그 미사일 하나에 11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개의 포대가 한 시가에 따라 다른데 한 10억에서 15억 달러를 갖다가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에서 2조가량 되는 평균적으로 한 1조 5천억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미사일 포대가 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무기가 이제 이 동북아에 도입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드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대중화시켜내는, 본격화시켜내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중국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실제로 이러면서 이제 이 동북아 군비 경쟁도 심화됩니다. 미국은 그런 사드를 배치하는 게 원래 1970년 소련과 맺은 요격미사일 만들지 말자. 뭐 미사일, 핵미사일을 만들고 요격미사일까지 만들면 무기 경쟁이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면서 너무 강화되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자고 해서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협정 ABM이라는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2002년부터 이미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드 배치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에 일종의 군사적 긴장들이 많이 고조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한반도가 좀 운전자가 돼서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면서 실제로 그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은 미중 무역 경쟁 2018년에 미중 무역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결국 이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강화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유약한 모습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인지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그리고 평화협정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 이거는 뭐 정책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구체적인 협정이 합의가 안 되면 뭐 미군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건데 그런 선언조차도 미국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끝이 났습니다. 재가동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에 대한 최대 도전국가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계속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은 그런 정책에 강하게 나서면서도 이완되는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처음으로 행정부가 함부로 미군을 줄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국방수권법에 이렇게 그런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 목적이 커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는데요. 이럴 정도로 이제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전략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의 태평양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려고 하고 또 경제성장을 해서 커져버린 남한과의 연대를 미국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통일보다는 갈등형 한반도 분단의 현상 유지 이런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갈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개입이라든지 첨단 군수산업의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저지시키는 게 주 목적인 거죠. 이런 속에서 한미동맹은 유지돼야 되고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해야 되고 특히 남한의 경제성장 속에서 미국의 경제적 가치 외교가 남한과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두 분 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린치핀이다. 린치핀이 이제 수레바퀴에 차와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그런 핀 같은 것인데요. 그게 빠지면 바퀴가 빠져나가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속이죠. 그런데 그 린치핀이다라고 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반도 통일은 안 되겠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여야 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걸 안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북한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로 키신저 구상,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한반도 교차 승인.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일 수교도 할 수 있고 북미 수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교차 승인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 대신 북한은 미국의 태평양 지배를 용인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민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재가동될 때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걸 전후로 해서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국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1991년 유엔 동시가입처럼 남과 북이 상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도 국가를 인정받는 그런 한반도 국가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남과 북이 느슨한 형태로 다른 국가로 남아가지고 한쪽은 미국과 일본과 여전히 연대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태평양 지배가 보장된다고 할 때 일정하게 한반도에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식 통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런 상상력을 가져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서구에 의존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하였습니다. 즉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열강에 대항해서 사실 미국이 한포 외교를 해가지고 개방을 했죠. 그전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개방해서 서구 열강에 대항해서 국가의 발전을 지상 과제로 했는데 서구적 근대화를 모방하다 보니까 제국주의도 모방하게 되고 서구처럼 강해지려면 제국주의가 돼서 한국 같은 조선반도도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한론을 추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니까 영국과 미국이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일정하게 편들어주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했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강자로 명확하게 명실상부하게 부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자국의 발전만을 꾀하던 일본이 이제 대아시아주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 하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급기야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지정학 공부를 할 때 독일이 게르만의 생활권을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아시아주의를 얘기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생활권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대동아 공영권의 초기의 모습은 1938년 11월 일본 고노에 후미야루 총리가 동아협동체론으로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지도에도 보듯이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이 동아협동체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의 호주의 앞바다까지 가는 그런 지역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하게 됐죠. 근데 결국 전쟁에서 무리한 이런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귀결됐고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1945년 이후 1980년대까지 일본은 탈아시아주의, 즉 패전 이후 미국의 태평양 지배에 편승해서 우리는 아시아 국가보다 서방의 맹주 미국을 편승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구예빈 박사님이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아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미일 동맹 체제 안에 극동 방어 기지다. 이 체제에서 일본의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 순회 서열을 확고히 해 일본을 아시아 1등 국가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1950년대 이래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화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산업기지로서의 위치를 굳혀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미국에 편승하면서 일본의 아시아로서의 1등국가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90년대부터 일본의 외교 전략이 약간은 달라집니다. 크게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촉발시킬 것은 1985년 프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이 너무 추격해 오니까 이제 패권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일정하게 미국한테 양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가 하도 무역 흑자를 많이 내니까 일정하게 너무 무역 흑자가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르크화나 엔화의 화폐 가치를 올려라. 그래서 엔고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는데 이러한 미국에 대한 양보를 계기로 일본은 자기 스스로 지역 힘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미국의 의존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자기 힘도 길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외교 전략을 하게 되는데 대미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아세안을 중시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때 1990년대 남북 개선의 흐름이 이제 오는데 여기서 그냥 그림자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북일 수교를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2002년, 2004년에 1, 2차 북일 정상회담으로 성과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2005년 육자회담의 무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더 이상의 성과를 못 내고 북일 관계는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일본은 90년대 말에 아시아 통화기금 이런 것도 제안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역할을 할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럽니다. 또 일본에도 한번 큰 역사적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2009년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하게 되는데요.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주장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일본이 아시아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군 기지 이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신기를 건드렸는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266일 만에 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북미 2.29 합의, 이거는 이제 무슨 합의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북한의 핵동결하라고 식량 지원하고 교환하는 그런 합의였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다시 북일 대화가 진행됐지만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주체 100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생산 실적은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보자고 한 그 기준이 1980년대 중후반 수준인데 거기 한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쏴서 자신의 어떤 체면을 주체 100년을 이제 세우려고 4월에 실패했는데 12월에 또 2차 발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북일 대화가 다시 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즉 아시아 회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중국의 부상도 막고 자신의 국익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0년대 미국에 부합하면서 일본의 외교 전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 미국에서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즉 2017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2016년 아베 총리가 아시아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되게 중요하고 또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일본이 선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길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냐면 한반도 평화 플러스 재가동에서 남북 정상도 했죠. 남북 정상회담도 했죠. 북미 정상회담도 또 이루어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북러 정상회담까지 열렸어요. 근데 북일 정상회담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팬 패싱이라는 논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북일 정상회담 빨리 열자 이런 태도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남한이 북한과 친해질 수 있다. 적성 국가인. 그래서 2019년에 남한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의 반도체 핵심 물자라고 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이런 3대 물자에 대해서 수출 제외 품목으로 규정하고 또 무역하기 편한 우방 국가로 분류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남한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거다.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 재팬 패싱을 절대로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일본이 확고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미국에도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때 일본과 같이 의논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또한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일본이 입장을 취할 수 있냐면 한반도의 변화를 미국과 함께 할 테니까 일본을 통해서 한반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 어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일본이 상당히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대국으로 일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패싱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나타내는가? 현재 일본에는 주한미군이 세계 최대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52,000명. 과거에 6만 명 정도 독일에 가장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일정하게 아시아 회귀 정책이 되면서 이제 일본에 52,000명. 독일은 이제 아마 3만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대 미군 주둔 국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상들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일단 공개된 것만 살펴보면 2024년 이미 작년 3월과 올해 동남아에서 비공개 북일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기사상은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 참석해서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그 의지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때 작년 5월 달에 북한의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나간다면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공화국 입장이다. 이렇게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9월에 기시다 총리와 유엔 총리에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일본 노도반도 지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문을 보냈는데 기시다 총리한테 각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극존칭을 쓰면서 뭔가 정상회담이 북일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3월 25일 날 담화를 얘기했죠. 결단을 하지 않고 인기끌이 지금 기시다 총리가 20% 안팎으로 이러면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지지율인데 그런 낮은 지지율을 갖고 그런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 차원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담화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 없이가 아니라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양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이제 4월 7일 CNN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CNN은 이 미해결 과제가 납치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월 10일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공통의 관심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납치자 문제가 이제 의제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조건 없이 얘기하다가 이제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는데, 기시다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뭐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양상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일 정상회담을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북한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되게 불안하다. 근데 미국의 대화 제의는 받지 않는다. 그럼 일본이라도 나서서 좀 북한을 좀 만나서 얘기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이 나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일정하게 그런 역할에 대해서 허용을 했고, 그러면 일본은 그것을 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동북아무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아시아의 맹주로서 미국의 전략을 풀어가는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면서 일본의 국익을 챙겨나가겠다는 그런 것들로 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에 대해 상당히 많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일 동맹의 기초에서 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의 위상과 국익을 실현하는 쪽에서 한반도 통일을 일본은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보다는 갈등형 한반도 분단의 현상 유지라는 미국의 입장에 부합해 나가면서 일본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 아직도 전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해요. 즉 북한의 식민지 배상금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또 영토 문제들이 뭐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또 우리나라하고도, 우리나라는 이제 영토 문제 인정하지 않죠. 하자면 이제 일본은 독도는 자신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경제가 극도로 많이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 침체되면서 이 중국 시장 문제라든지 러시아의 극동의 자원 문제를 일본이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미국에 편승하면서 일정하게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그런 쪽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인데요. 그래서 비핵 3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핵무기를 생산도 하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고 반입도 하지 않는다. 근데 일본은 잠재적 핵 능력 국가예요. 왜? 원자력 발전도 하고 있고 우주 로켓을 발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비핵 3원칙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죠.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동북아에 일정하게 맹주 역할을 명확히 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북한에게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도 일정하게 미국과 같은 입장으로 하면서 북한에 무엇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일 수교겠죠. 교차 승인. 그러면 한미일 전제가 전제된 미일 동맹, 한미일 협력이 전제된 일정의 북한에게 북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을 존중하면서 북한도 공존하고 남한도 공존하는 남북 국가연합형의
그런 통일에 대해서 일정하게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면 북한에 무엇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미국과 같이 가면서 재팬패싱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미국의 이익도 살려주고 일본의 이익도 살려주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다면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한반도가 국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리 지역이었죠. 이거는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890년에 청일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이 전통적인 한반도 관리권을 일본에게 이양했죠. 그리고 일정하게 반식민주로 전락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국의 발전을 꾀하고자 사회주의 그런 세력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946년, 1949년 제2차 국공내전, 즉 동국해방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인민공화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움 때문에 1948년에 한반도와 관련돼서 소련은 간도를 북한에게 줘라, 이렇게 중국공산당에 주장하는데, 그 당시 중국공산당이 이것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통적인 관리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니까 중국은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서 북한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동국해방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움을 받은 것을 갚는 차원도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중국은 건국 이후 최초로 조선족 자치구를 1952년 한국전쟁 과정에 선정하게 됩니다. 1호 자치구는 내몽골 자치구인데요. 1947년에 중공이 건립되기 이전에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내몽골 자치구를 해방구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성립 이후 1호 자치구는 조선족 자치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전쟁 때 이 간도를 자치구로 만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명확하게 북한에게 그 전에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 간도가 한국인들이 많이 살지만, 조선인들이 많이 살지만 중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한국전쟁은 이제 마치게 되는데 북중 갈등은 나름대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 중공업 중심으로 전후복구를 할 때 왜 경공업 중심으로 하지 않냐 해서 친중 연합파들이 반발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1956년 종파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친중 세력을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1958년 중국 인민지원군이 철수하게 되고 중국의 대북 원조를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중 갈등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물론 이 갈등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1961년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으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이것은 핵심이 서로 무력 침공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 이런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62년에 간도를 명확히 자기의 영토로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인지 조중병계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경조약에서 대체로 국경에 속한 주요 섬들은 다 강대국이 가져가는데, 이례적으로 북한이 국경에 속한 강대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때 황금평, 신의주 이쪽을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황금평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황금평이 이렇게 뚝섬처럼 한강에 딱 붙어있는 그런 뚝섬처럼 황금평 압록강에 중국 쪽에 딱 붙어있는데, 그게 북한섬인 거예요. 그게 압록강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 조중 국경조약, 병계조약 때
북한 땅으로 인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북중 관계는 1960년대 초반에 우호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화 대혁명으로 북중 관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즉 1966년 홍위병들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호르시초프처럼 수정주의자다, 자본주의를 불러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중 병계조약, 조중 국경조약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장이 주덕회라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 공산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문화대혁명 때 숙청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영토를 북한한테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이후 1969년 최영권, 이제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요. 최영권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방중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1970년 주은혜 중국 총리가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뭐 우호물자도 이렇게 교류하고 이러는데요.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 중국과 북한 관계에는 약간씩 이연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이제 중국이 수교를 하고 80년대, 7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주의 개혁 개방 노선을 중국이 펼쳐나가니까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좀 유연하게 사고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게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뭐 연방제를 지지하지만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평화적 현상 유지 방향으로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72년 파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서도 중국의 반응은 좀 냉담했고, 아웅산 테러, 84년 아웅산 테러 도발에서도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후야방 총서회가 테러는 누구 짓이든 반대하면서 반대한다 이러면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80년대까지 약간의 이완기를 거쳤다면 90년대 중국과 북한 관계는 본격적으로 난항을 맞이하는데요. 왜냐하면 1992년에 한중수교가 맺어져서 북중 관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고난의 인군, 경제난이 시작되는데 초기에 중국의 지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련 동구 몰락 이후에 중국도 개혁을 해야 된다, 북중 관계를. 그래서 92년 1월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우호적인 물물 교환 방식이 아니라 달러를 가져와라, 그래야지 결제해준다. 그때 이제 중국의 그런 결제 방식 때문에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때 이제 북한 경제 93년부터 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난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은 그때 초기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에 북한이 홍수가 발생하고 이제 식량난이 겹쳐서 아사자가 발생하니까 긴급히 그 당시에 이제 식량 12만 톤 등을 지원하고 97년에 연이어서 이제 15만 톤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식량을 쌀 15만 톤 지원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많이 악화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북중 관계가 갔냐? 그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 북중 관계는 북핵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에 나오듯이 북중 교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북중 관계도 점진적인 개선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제 중국이 세계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데요. 2013년에 중국이 미국에게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합니다. 일정하게 바이든과의 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이런 걸 제안하는데요. 신형 대국 관계란 미국이 중국을 G2, 주요한 세계 두 국가로 인정하면 영토 주권, 이런 핵심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이런 속에서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6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미국의 한반도 구상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태평양 지배 전략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태평양 충분히 넓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나눠 쓰자. 함께 쓰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아시아 회귀 전략의 강화, 아시아 미군의 강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일정 정도 미국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이 북중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즉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죠. 근데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중국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완전히 2020년대에 근접하면 거의 제로 정도로 북중 교역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북중 관계가 미중 관계에 얽매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018년,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때 북중 정상회담이 5차례 진행됐어도 실제로 이러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해서 2018년도에 북중 학자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들이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북중 관계가 강화돼도 대북 제재 아랑곳하지 않고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북중 교역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중국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되게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북한과의 사회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100%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실제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중국도 북중 관계를 예전처럼 그렇게 소원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면서 이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국, 일본이 되게 주요한 플레이어라서 길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짧게 고찰했지만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평화형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지만 급진적인 통일 이런 것들은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반도 평화형 분단 현상 유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일은 갈등형 현상 유지를 꾀하고 있다면 중국은 평화형 현상 유지를 꾀하는데 즉 급진적인 현상 변경보다는 평화 공존의 기초에서 점진적으로 현상이 변경되기를 원하는 거죠. 즉 평화협정이 없어가지고 갈등이 계속된다. 이건 반대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어서 일정하게 평화를 정착시키는 속에서 분단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꾀해보자. 뭐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한반도 통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자체가 갈등형에서 평화형으로 한반도 현상 유지를 시키는 것 자체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타파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갈등형에서 평화형으로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은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상 타파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조차도 평화형 현상 유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냥 현상적으로 평화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체도 이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3원칙을 강조하는데요. 1무, 핵이 없어야 된다. 2불, 전쟁이 없어야 되고 갈등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3원칙으로 주장하는데요. 중국은 예전에 4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연방제 통일 지지.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연방제 통일을 공식적으로
원칙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죠. 이것은 중국의 국익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북한 붕괴보다는 남북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현상유지 통일이 돼야 되고, 또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반대하겠죠. 그래서 북한은 최근에 한반도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쌍중당, 북한의 핵 ICBM 실험을 중단하고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자. 이런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서 쌍계 병행,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 그럼 이런 결과물로 혹시 올 수도 있는 통일은 남과 북이 공존하는 그런 연합형 통일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중국의 흐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자신의 중심 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그동안 많이 사고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변경 지역이죠. 하지만 이 변경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한반도 주변국들이 극동 개발의 주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서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물론 제국주의로 행사를 했죠. 그래서 부동항 등 더 나은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19세기 중반부터 유라시아, 남쪽, 동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860년 아편전쟁에 대한 중재 대가로 엄청난 영토를 획득하죠. 지금 지도에도 보시면 연해주, 또 연해주를 넘어서 여기가 진짜 극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극동지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이제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게 되죠. 이런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의 권위가 떨어져서 황제정이 급격히 약화되고 입헌군 유제로 전환되고 민주정 이런 걸 거쳐서 1917년에 급기야 사회주의 혁명까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 속에서 극동에 많이 신경을 못 쓰다가 실제로 농업을 희생시킨 사회주의 공업화를 통해서 군사력을 회복하고, 또 이 연해주에 너무 조선인들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려인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까지 꾀하면서 일정하게 향후 이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소련은 독일을 패배시키고 2차 세계대전에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면 극동에 대해서 소련은 어떤 입장을 펴할까요? 과거 뺏은 영토가 확고히 러시아 영토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사실 간도를 북한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 지도에 보면 간도가 중국하고 연해주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극동의 영토를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한반도 분단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명확히 함을 세력권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소련이 불참한 태도에도 알 수 있듯이 소련은 동독이나 동유럽 이런 쪽에 유럽 중심의 전후질서 구축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거기 벗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적당히 분단을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를 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전쟁 이후에 90년대 초까지 소련의 대북, 대한반도 정책은 이런 극동에서의 세력 유지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후복구로의 북한을 지원했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국제분업체계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소련에 대해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니까 소련은 극동 지역의
세력 유지 차원에서 적당히 북한을 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적절히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70년대 서방의 착안까지 얻으려고 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죠. 근데 소련도 북한을 완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나름대로 극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도 지원하고. 그래서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맺으면서 중국과 소련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외교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결국 소련은 그렇지만 경직된 정치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런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국미 증강 이런 것도 있고 결국 91년에 붕괴됩니다. 이런 붕괴된 소련은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러시아로 복귀하면서 성장하려고 하지만 체제전환 불황이라는 걸 맞이합니다. 이 체제전환 불황이라는 개념을 과거 사회주의자였는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자로 바뀌었는데요. 코로나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급진적으로 자본주의 계획을 하게 되면 심각한 불황에 빠진다. 장기 불황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지만 실제로 9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에 계속적으로 몰락하다가 98년 바닥을 치고 V자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20년, 15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체제 전환 불황을 겪게 됐던 겁니다. 바닥을 칠 때는 98년 우리나라도 IMF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러시아도 모라토리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많이 어렵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푸틴이 2000년대에 등장하면서 엘친의 부통령으로 푸틴이 이제 기용되는데 푸틴은 원래 KGB 출신으로 동독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독의 붕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처음에는 엘친 사망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2000년에는 실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토 가입을 원한다라고 러시아가. 왜? 서방과 척지내면서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모스크바에 방문했을 때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중앙아시아 미군 기지에 대해 배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도 2000년, 2001년, 2000년 매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이고 그런 적적인 외교를 꾀하는 그런 푸틴이었는데요. 집권 2기부터 서방에 반대하면서 강한 러시아를 주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푸틴은? 즉 2003년 그루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즈스탄 튤립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자본주의, 자유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배후에 미국 등 서방이 있구나 이런 것을 푸틴이 알아보게 된 겁니다. 푸틴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04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게 발트해 연안의 구소련의 국가였는데 이런 국가들과 더불어서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및 구소련 독립 8개 국가가 나토에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게 오히려 러시아가 약화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이제 아까 V자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2098년 이후에 올라가는데 점점 회복되는 러시아 경제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맞으면서 유가 폭락이 되면서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7.0%로 2009년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체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걸 푸틴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강한 러시아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군사적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조지아에 있는 남오세티아를 공격하면서
조지아가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무력 점령을 러시아가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러시아의 무력과 주민투표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발생하니까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푸틴이 이제 러시아가 약체로 있지 않겠다, 강한 러시아로 있겠다 이런 걸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수산업, 에너지산업, 농업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극동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군수산업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강화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수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와 동시에 이제 세계 주도의 에너지 산업을 강화합니다. 즉 유럽에서 내지는 중동에서 석유를 팔고 또 중동과 이렇게 논의하면서 유가를 조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자원이 자기들의 주요 자원이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질서를 러시아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주요 공급자이고 주요 개발자의 힘을 부각시켜서 국제 가격을 아예 결정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동 개발, 극동 가스관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아직 중국, 일본, 한국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시베리아 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시베리아 유전을 중국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드 스트림 그래서 일정하게 동유럽을 거쳐서 석유나 가스가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최대 소비자인 독일이죠. 독일에게 바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가스관을 발트해 밑으로 이렇게 해저로 건설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적인 가스관, 송유관을 세계 각곳으로 건설하면서 석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제로 중국이 지금 경제적 어려운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미국도 일어납니다. 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까요? 러시아가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연대하면서 경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러시아는 먹을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국가 우선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2006년부터 농업 대출 무이자 지원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이 농업이 성장해서 농업도 이게 V자로 이렇게 성장했는데요. 실제로 소련 붕괴됐을 때보다 많이 곡물 생산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세계 최대 밀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밀수출도 하게 되고 참고로 2023년 러시아의 곡물 생산량은 1억 4천만 톤 정도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걱정이 없는 거죠. 오히려 러시아가 먹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먹을 것을 수출하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이 특히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9년, 2023년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래서 2019년 핵개발로 고립된 북한에 대해서 연대하고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앞장서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연이어 진행되는 것에서 계속 반대 투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가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북러 정상이 만나서 우주산업협력을 하고 군사적 협력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북한의 정찰위성이 성공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지원이 기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과학기술, 무역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이 어떨까요? 극동에서의 영향력 유지, 그리고 극동 개발을 통한 국익의 극대화. 이것에서 뭐가 필요하냐?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공전이 진행되는 방향에서의 현상 유지나 통일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러시아도 평화형 분단 현상 유지를 꾀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갈등형 현상 유지와 같이 현상 유지지만 현상 타파성이 있고 더 나은 전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오히려 러시아는 이 평화 공존에서 좀 이상하다고 싶을 만한 그런 음모와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남과 북의 군사력 개발에 누가 가장 많이 기여했을까요? 러시아입니다. 무기를 갖다 준 건 아니에요. 물론 무기를 우리나라 차관으로 대신 갖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 산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남과 북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러시아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우주 로켓이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과 북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과 북이 차라리 강해지는 게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남과 북이 계속 약소국으로 남아있으면서 주변 강대국의 어떤 개입의 소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도 강해져서 의견을 제시하면 오히려 그것이 러시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주요 파트너로서 참여하면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러시아가 다루기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실제로 극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노동자들이 오는 것보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오는 걸 더 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연해줘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남과 북과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요.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처럼 쌍중단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계 병행을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러시아의 선택이 자유롭게 남과 북이 상향 국가로 남아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한테도 극동개발에서 브릿지 9개 산업에 대해서 우리 연대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경제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남과 북이 국가 형식으로 통일하는 국가연합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평화형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를 용인하고 있지만 희망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가연합형 통일형에 대해서도 평화공존형 국가연합 통일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천착해서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동해에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한 1시간 20분 넘게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많이 지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에서 남과 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국의 동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서독 통일에서도 주변국들이 많이 동의해줘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이 고민들이 좀 피곤하고 버겁다 할지라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이 길게라도 이런 주변국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